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양박사 응급처치학개론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2025년 양박사 응급처치학개론을 어떻게 이끌고 갔지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2024년과 2023년의 응급처치학개론을 각각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총론의 비율은 동일해요. 자, 강론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요, 2023년보다 2024년에 10%가 감소했어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였냐? 예상치 못한 범위에서 문제가 4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뭐예요? 단기간으로 공부하는 거는 합격을 좀 어렵게 하겠다.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온 사람들을 합격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3년과 2023년의 응급처치학개론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그래도 총론에서 자, 응급의료 체계와 환자 이송, 구급차 운영, 대량 재난 이쪽에서는 좀 골고루 나온 편이에요. 골고루 나온 편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2024년에 보시게 되면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의료 법적 책임에서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묻기는 했는데 응급의료 관한 법령이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2023년에는 그게 2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거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총론만 이거고 강론까지 간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모두 다 내진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낼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뭐예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고득점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주로 제일 많이 내는 퍼센트를 가진 곳이 전문 심장 소생술이에요. 아무래도 병원 전에 응급 상황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CPR입니다. 그 CPR 상황에서 또는 CPR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뽑겠다라고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시험의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분야이죠. 그래서 전문 심장 소생술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문 소아 소생술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첫 시험에서 소아 잘 안 낸다. 신생아 안 낸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2023년에는 난이도가 그냥 중 정도였어요. 근데 2024년 난이도가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난이도를 올릴 거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제가 뭐였어요? 신생아 영화와 관련된 문제는 꼭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네가 다들까? 신생아 소생술도 문제가 나왔고요. 자, 전문외상 처치술도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과 응급에서는요. 이렇게 분야가 많은데 생각보다 신경계 한 문제, 소화기계 한 문제, 중독질환에서 2문제,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2023년에 대비. 우리가 보통 내과 응급에 더 치중하잖아요. 실제로 내과 환자들이 구급차를 탔을 때요. 라이프 트리트닝 컨디션인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다지 해줄 게 없어요. 구급대가. 반면에 뭐예요?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 구급대를 많이 출동하게 되기도 하고요. 외상 환자한테 해줘야 처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외상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자, 특수 응급에서는요. 저번에는 소아랑 산부인과 응급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응급구조사 국시에서도 테러에 대한 응급은 뭐 CBRNA 중에서도 뭐 B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이었는데 그냥 아예 수포 작용제라 그래서 테러에 대한 대응 부분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거기 어디야? 응급이 아까 전공의 시험 있잖아요. 전문의 시험. 거기에서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 되게 마이너 파트거든요. 대부분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잘 출제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출제하다가 도저히 낼 문제 없네. 뭐 내야 돼? 그럼 요거 한 문제 껴놓자. 요런 식으로 내는 파트거든요, 여기가. 근데 요게 문제가 40문제 중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파트만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응급구조과 전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공부의 양이 어때요, 여러분?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아시죠?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뭐가 있었느냐? 자, 산소통 사용 시간, 흡인, 지주막과 CT 판독 나왔어요. 그다음에 치스가무시병,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사진 보여주고선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이것도 속으로 뭘 알 수 있냐면 병원 내, 병원 밖에 응급구조사가 원래 이 직업의 의미는 뭐예요? out of hospital, 병원 밖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직군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병원 밖만 내지 않겠다. 뭐예요? 병원 내. 전체 응급의료가 시행될 수 있는 모든 임상 현장의 지식을 다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각 질환들의 특징적인 CT를 보아야 될 것들 몇 개 있거든요. 그것들 이제 다 판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콜레스 프랙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딱 주어줬을 때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환자 그 이미지나 검사 내용을 우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들은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즉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처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임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론해낼 수 있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응급처치학개론 2024년도는 상이었어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다고도 얘기해요. 다만 좀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응급실 또는 이 응급 상황을 자주 맞이했던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난이도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거 풀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응급 의료와 관련된 임상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문항 유형 분석을 보시게 되면 긍정형 문항이 90%, 부정형 문항이 10%밖에 되질 않았어요. 대부분 긍정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볼 거야. 우연히 맞을 수 있는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형 문항은요. 14가지 선대 중에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우연히 맞출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긍정형 문항은요. 우연히 맞출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찍는다고 하죠. 그 확률로 정답을 맞출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긍정형 문항이 우리한테 힘든 건 뭐냐면 매력적인 오답들이 막 속출해요. 그런 거죠. 1번, 2번 제외했어? 3번, 4번 중에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막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답안은 우리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력적인 오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더 헷갈리고 긍정형 문항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 때 부정형 문항은 문제 만들기 훨씬 더 쉽고요. 긍정형 문항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긍정형 문항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즉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어떤 매력적인 오답들이 나오는지 이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들지 않게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례 기반 케이스를 주면 그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인지를 반드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문제 해결형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응급처치도 할 수 있냐고. 이럴 때 너 어떤 응급처치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석형 문항, 즉 검사, 이미지 영상 같은 거 주고 또는 사진 보여주고 야,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냐? 이거를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문항 유형들이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을 끝나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냐면요. 야, 응급구조사 기출이 중요해, 기출이. 그 기출만 파도 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것만 파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는요. 그거예요. 그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쫙 비교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요. 거의 다 보면은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2급 응급구조사 시험이랑 응급의료 유사 시험까지 가면은 사실상 그 응급의료 유사 시험까지 다 포함하면은 거기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다 출제가 됐는데 1급 응급구조사 국시 기준만 보면요. 소아, 심장 눌림 징후, 혈액 전파, 뱀 교상, 현장 분만 방법. 자, 요거는 1급 응급구조사의 3개년을 봤을 때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119와 관련된 문제여서 당연히 기출이 없고, 자, 2024년 거를 보게 되면은요. 자, 가족에게 사망 사실 전할 때 응급구조사 행동.
국시에 지출된 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소아 심폐소생술 방법. 생각보다 영아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얘기는 막 나와도요. 소아하고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 단계 맞추는 거, 쿠싱 319, 해파리 쏘였을 때 응급처치, 그 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담관이나 스스가무시, 스포작용제 응급처치. 자, 요렇게 파랗게 칠한 거 어때요? 1급 응급구조사 4개년 제가 쭉 문제를 봐가면서 이게 어디서 출제될지 막 찾아봤는데 점점 1급 응급구조사 국시만 본다고 해서 출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의 국시 문제를 주로 출제는 하지만 거기서 절대 다 나오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급 응급구조사 국시 시험은 필수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공책에서 나와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풀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과 공부 학습량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응급처치학개론의 출제 경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응급구조사 국시 기출에서 다른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요거 준비하실 때 119 현장 응급처치 지침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저번 시험부터 보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표현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응급구조과 교과서 중심으로 반드시 출제를 하셔야 됩니다. 응급구조가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병원 전 상황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응급처치도 출제가 됩니다. 하나 더 나가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은요. 병원 전 상황에 해당되는 파트 부분이 있고 병원 내 상황에 해당되는 파트가 있는데 뭐예요? 병원 안과 밖을 가르지 않고 그 법령 전체 안에서 언제든지 면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자,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해석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히 뇌출혈의 대표적인 양상들, 그다음에 안면부 골절 됐을 때 르포트 골절, 그다음에 목 트라우마 입었을 때 목구역을 존 1, 2, 3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내기 시작하면은 그런 이미지 영상 보여주고도 야 여기 존 2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 대표적인 뭐 골절의 분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어틱 다이섹션, 스탠포드, 데베키 분리법 이런 것들 있죠. 대표적인 분리법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응급처치학의 그 강론 부분만 나오느냐? 이번에 흡인 나왔죠. 흡인. 저도 순간 당황했는데 자, 응급환자 관리, 응급구조사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응급환자 관리고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건 뭐예요? 간호학, 기본 간호학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리뷰를 하자니 우리가 범위가 너무 넓죠.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임상에서 너 이거 진짜 다 해봤어?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계속 이 응급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면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문제풀이는 필수입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주요 중요한 문제들은 같이 볼 거지만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과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이 필요하고요. 지금 일부 전공책이 지금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출제 범위가 어때요? 아주 넓어요. 그래서 응급에 대한 전반 지식을 갖춰야 되고 응급실 출신이신 분들은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응급의료와 관련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학습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로요. 우리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들지 않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 응급처치학개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기본서는요. 작년에 출판했던 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사신 분들 있으시면은 굳이 이번에 책 안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좀 최신 지견들을 막 넣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개정된 책에서 다 내용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
그러니까 기존 책 말고 개정된 내용이 새롭게 들어온 개념도 있고 뭔가 내용 표현은 맞는데 표현들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제가 이제 보충 자료로 해서 여러분께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와 보충 자료 두 개를 가지고 기본 교육 과정이 나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응급구조사 기출문제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개념들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각 그 출제 영역별 그 응급구조사 기출문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놨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책 내용을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복습해 볼 수 있도록 몇 문제를 뽑아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서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작년에 기출의 제공석에서 기출 문제를 다시 제가 좀 조금씩 바꿔서 문제집을 냈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보셨죠? 기출만 다 나오지 않습니다. 기출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고득점에서 그 외의 파트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기출과 예상 문제 함께 넣어서 문제집을 출판할 거고요. 이걸로 충분히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들지 않게 그다음에 실제 출제되었던 시험에서 매력적인 오답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것들 다 같이 넣어서 매력적인 오답을 걸러낼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험 문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는요. 온라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상호작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강의 듣다가 좀 답답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나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네 하면서 의문점이 드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저에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만들었어요. 작년부터. 자, 여기 카페에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고 좀 더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가끔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다른 데서 얘기한 건데 말해도 돼? 이거 다른 데서 나온 문제인데 이거 물어봐도 될까? 고민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응급처치학계를 공부하시다가 의문점이 드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서 알게 하고 시험에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양박사의 응급처치학 세상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첫 강의를 가지고선 찾아뵙도록 할게요.